이거는 좀 여러 개의 그 테마가 겹쳐 있는 바람에 조금 생소한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곧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의 융자 등을 통하여 차입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은행 이자는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가 아니라 높아질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자,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높일 수 있지만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아니면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죠. 요것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안 되는 것들은요, 낮은 것들은요, 수익률이 낮은 거는 싸게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라 이렇게 쳐볼게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부동산이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얘는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해주는데, 자, 당연히 이런 부동산은 사람들이 서로 막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기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냐면 얘는 시장 자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얘보다 높은 한은 얘가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죠. 이 같아질 때까지는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자, 거꾸로 해서 1억 투자했는데 500만 원밖에 못 버는 투자안이 있다. 1억 투자했더니 얼마 번다고요? 500만 원밖에는 벌 수 없는 이러한 투자안이 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라고요? 5%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싸게 구입하니까 수익률 올라갈 수 있죠. 여기 동일하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냐면 얘보다 낮은 한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해볼게요. 2번 지금까지 한 얘기 그대로 써놓은 건데 2번에 4번 볼게요. 2번에 4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 수익률은 5%라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 5%라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낮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번 볼게요. 그러면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부동산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요 점차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증가하게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대안들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14%, 오염은 23%, B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8%, 오염은요 10%네요. 자, 1번 볼게요. 예상 수입만 본다면 A가 기대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투자한 A가 투자한 B보다는 우수하지만 위험도로 본다면 아무래도 투자한 B가 투자한 A보다는 위험이 작으니까 안전하죠.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위험이라는 게 뭐라고요?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해주는 거고,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 하는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그러면 위험이 작을 경우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 있죠? 이런 게 나중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 투자한 A가 투자한 B에 비하여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위험이 더 크죠? A는 위험이 23%이고 B는 10%이죠? 그러니까 B가 위험이 작으니까 B 부동산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투자한 B에 비하여 기대 수익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낮다. 왜냐하면 위험이 크니까 그런 겁니다. 위험이 크니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체계적 위험은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죠.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요,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죠. 요걸요, 비체계적 위험 해줍니다. 자, 4번에 1번 볼게요. 적절한 것은 요구 수익률의 위험 할증률에 반영되는 위험은,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위험 할증률에 반영되는 위험은 이 지역에서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체계적 위험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며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위험과 수익은 비례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자, 비체계적 위험이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 등 시장의 힘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으로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 요거는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자, 3번 볼게요.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 때문에 포트폴리오 적용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해줘야 돼요.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남양주에 있는 거, 일부는요, 주거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4번 볼게요. 체계적 위험이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자,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요거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5번 볼게요. 자산 간에 음해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음해 상관관계일수록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다. 요거는 음해 상관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양 플러스 음해지면 안 되고 뭐라고요? 양 플러스 이때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유사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골로 나오는 계산 문제인데 이렇게, 자, 거기 보니까 ABC 3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몇 프로라고요? 50%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자, A를 볼게요. A는 호황일 때는 6%를 볼 수가 있답니다. 6%. 불황일 때는요, 4%를 볼 수 있답니다. 여기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확률.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50%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5를 곱해주고, 여기도 얼마라고요? 0.5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B부동산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8%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 해주면 되겠죠? 쓸까요, 그래도? 자, B부동산은요, 8%, 4%입니다. 자, C부동산은요, 10%, 2%입니다. 10%, 2%. 자, 여기다가 이제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데, 확률은 똑같죠? 0.5, 여기도 얼마라고요? 0.5. 여기도 얼마라고요? 0.5, 0.5.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하나하나에 대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나오는데 얘는 5%가 나옵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6%,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5%, 6%, 6%, 여기다가 투자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맨 왼쪽 칸을 보니까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이 20, 30, 50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0.1을 곱하면 되고, 여기다는요 0.3을 곱하면 되고, 여기다는요 0.5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아마 5.8%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5.8% 이렇게 해서, 자, 문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번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몇 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 자, 요거 적으셨나요? 화폐의 시간가치. 네, 다 하셨어요? 자, 이제 지워도 되나요? 이렇게. 자, 지우겠습니다.
어디요? 요거요? 0.2 플러스 6% 0.2 20%요. 네. 어디요? 요거는 비중, 투자 비중. 예? 문제 있네? 네. 자, 어쨌거나 여기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풀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 맞췄습니다. 작년에 이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볼게요. 자, 다음 화폐 시간 가치를 개수를 활용하여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일시불의 내가 개수의 역수죠. 그러니까 1번은 2분의 1 해줘. 일시불의 내가 개수가 2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0.5가 되겠네요. 요거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7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불입해야 될 금액은, 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 불입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감채기금 개수는 안 나왔죠? 감채기금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연금의 내가 개수가 1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2천만 원 됩니다. 매년 불입할 금액은 이제 1,000만 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요.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맞네요. 1,000만 원. 자, 3번 볼게요. 3번은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5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0.2입니다. 이거 맞네요. 그럼 4번 볼게요. 4번. 1억을 대출받고 매년 균등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1억을 대출받았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곱하면 되는데, 저당상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천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요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감채기금 개수는 뭐의 역수예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10분의 1이면 0.1이 되겠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문제 아주 좋네요. 요거 한 문제로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하여 5년 만기로 1억을 만들려고 한다. 매년 불입해야 될 금액은, 그럼 여기다가 1억에다가 매년 불입할 금액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감채기금 개수가 그 위에 안 나와 있죠? 근데 감채기금 개수는 뭐의 역수냐면 연금의 내가 개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분의 1이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는 얼마예요? 6.11로 주어져 있죠? 6.11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가 나올 겁니다. 자, 16366-612 16366-612 이렇게 16366-612 이렇게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할 때는 가유순 전후다. 이런 식으로 가유순 뭐라고요? 전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비 빼고, 그 다음 뭐라고요?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주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더해주죠. 이렇게 한 거를요. 불량부채는 빼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유효조소득이다.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를요. 순영업소득 해줍니다. 여기서 매기 갚을 원금이자 있죠.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해줄게요. 이걸 뺀 걸요.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영업소득세 뺀 걸 뭐라고요? 세후 현금 수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번 볼게요. 자,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게요. 유효조소득은 가능조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하였다는 얘기죠. 많은 겁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영업경비에는, 이 영업경비에는 재산세 같은 걸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돼야 된다. 틀렸습니다. 포함하면 안 됩니다. 포함 안 된다. 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 보시면 이렇게 자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해년도에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면 가능조소득은 10억이랍니다. 얘는 10억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1억이고 요거는 1억이네요. 이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은 9억 5천이네요. 9억 5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유효조석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더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야 되겠네요. 영업 경비는 얼마? 2억 5천이네요. 2억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7억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 있네요. 1억. 요 그러면 6억이 되겠네요. 여기서요. 네, 영업소득세가 1억이죠. 그러니까 5억. 정답은 얼마라고요? 5억이 정답입니다. 5억.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었는데 요거 계산하면 뭐 9억밖에 안 되는데 왜 5천만 원이냐? 요거는 이제 여기서 기타 소득이 5천만 원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요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죠? 이미 요 계산된 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시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 이제 할인 어디 갔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항상 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자, 맨 먼저 순 현가법이다. 요거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해주는데 얘는 내부 수익률하고 뭘 비교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 클 때 있죠. 이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고, 순현가법은 이렇게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처분했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 투자안이 있다. 그럼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를 뭐라 할까요? 현금 유입액이라 하는데 이걸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를 할인했을 때 이 금액이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1억 909만 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순환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에서 순환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10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볼게요. 순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장래 발생할 수익의 현가총액에서, 그 다음에 비용의 현가총액을, 그러니까 나간 돈을 얘기합니다. 차감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틀렸네요.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 바꿔놓으세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1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요 계산 문제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할 줄 아는데 실전에서는 맨 나중에 풀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떤 투자안에 현재 투자 금액이 2,000원이고 얘가 얼마라고요? 2,000원이랍니다. 2,000원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현금 유입액이 3,000원이랍니다. 3,000원이다. 그러면 이때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각각 얼마인가? 요구 수익률은 20%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20%.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자, 2,000원 투자했더니 1년에 3,000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2,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분의 1,000원.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곧바로 2,0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벌 수 있으니까 50%.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이때는 요 20% 할인할 때 있죠? 할인할 때는 만약에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3,000원 나누기. 무조건 이렇게 계산합니다. 20% 현가계수인데 20%면 무조건 1.2로 나누면 됩니다. 만 30%이다 그럼 뭐라고요? 1.3. 10% 하면 얼마라고요? 1.1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 20%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얼마 나오면 2,500원 나옵니다. 2,500원.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500원이 순현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순현가는 500원. 내부 수익률 얼마라고요? 50%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나중에, 자, 계속 몇 번이고 할 거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이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 겁니다. 12번 볼게요.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맞고, 2번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부족하다. 자, 3번 볼게요.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뭐라고요? 조소득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커진다. 자, 5번 볼게요. 채무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요걸 파악하는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불분명해지는 뭐라고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14번에 관리는 영역에 따라서 자, 시설 관리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있죠. 주로 기술적 관리, 주로 이런 걸 하는 걸요. 자, 시설 관리를 한다면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요. 자, 가치 증진방까지 모색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거는 팔아치우고 어떤 건 새로운 걸 구입하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자, 이 자산 관리해 줍니다. 14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및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시설 관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2번에 부동산의 매입, 매각 관리 이런 것들은 자산 관리 영역입니다. 뭐라고요? 자산 관리 영역.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문제가 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문제 없는 줄 알고 못 풀었네요 하는데 자, 15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임대차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 순수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외의 영업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됩니다. 어떤 부동산이라고요?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막 섞여 있어서 전 시간 안 했던 걸 막 공부하니까 조금 점수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죽고 막 섞여 있는 거 있죠? 요거 풀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자,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디를 볼 거냐. 오늘은 그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자,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론 중에 가장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인데 얘는 뭐 늘상 하지만 자, 여기는 가격이다 해서 플라이스 해줍니다. 얘는요, 퀀터티 해갖고 수량입니다. 요건 뭐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판매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좀 더 사려고 하죠. 어떤 재화를 싸면요, 더 많이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요, 디맨드 해갖고 수요다. 그건 수요 곡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막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라고요?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는데 이걸요, 서플라이 해갖고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을 이퀄리티 해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그러니까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제가 잡다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은 아주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맨 먼저
수요가 뭐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보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은 또 뭐고 이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도 변해 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균형점의 이동, 이걸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재화는 자,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거는요,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걸 쭉 알아보는 게 마지막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틀을 갖춰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 설명할 때는 장황하게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공부가 상당히 돼 있는 분들은 A4 용지 한 장 정도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맨 먼저 1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동산의 수요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110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 참고를 한번 보시고 이 노트 위주로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맨 먼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맨 먼저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수요는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 그럼 제가 굳이 사는 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에서 뭐 광고가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건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따져보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만. 자, 수요의 정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수요라는 것은 내가 맥주를 한 달에 오비 맥주를 한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라는 겁니다. 오비 맥주를 몇 병 사 먹겠다고요?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굳이 써본다면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오비 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자, 한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교육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욕구 이런 표현이 더 낫겠네요. 그러면 자, 내가 맥주를 50병을 사 먹겠다.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하루에 50병인지 한 달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1년에 몇 병 사 먹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루에 몇 병 사 먹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영어로는요, 플로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판매자하고는 상관없이 나중에 판매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마지막으로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뭐 선호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하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 이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매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BMW 사겠다 한다 살 수는 없는 거죠. 항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이라든가 재화를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려는 의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그때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 얘기를 자,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이런 경계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일정 흐름, 기간을 나타내는요, 플로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수들은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이 스탁 해줍니다. 스탁. 자, 거기서, 자, 볼게요. 거기, 자, 17페이지 딱 중간에 유량과 뭐가 있어요? 저량이 있는데 항상 똑같은 예로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다 하고 동네 사람한테 자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이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연봉이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자, 이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3,325명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어제도 이사 온 사람이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절 명시해서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저량 변수. 그래서 이거 가끔 잘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 예를 볼게요. 그 밑에 박스. 자, 거기 수요와 공급이다 해서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한 달에 50만 병을 공급하겠다. 1년 동안의 소비량, 6개월 동안의 투자액, 월급이면 월급, 연봉이면 연봉, 이런 식으로 급여라든가, 임대료도 한 달간의 임대료, 그다음 국내 총생산을 보통 이제 글로스 디메스틱 프로덕트 해주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 있죠? 요거의 시장 가치를요 국내 총생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서 아파트 새로 지어서 판매하려고 했던 게 5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신규 주택 공급량. 답하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 특정 시점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보통 기업들은 자 재무 상태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파이낸셜 포지션.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있죠? 쭉 적는 겁니다. 현금 얼마 갖고 있고 부동산 얼마짜리 갖고 있고 상품 얼마짜리 갖고 있고 이걸 전부 다 적은 걸요 자산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반을 뚝 잘라서 여기다가는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 있죠. 이 빚을 뭐라고요? 부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자본이다 혹은 순자산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은행 돈도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해 나가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순자산 이런 거 다 나오면 다 뭐라고요? 이거 나오면 저량 변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통화량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부가 우리나라 전체의 재산가치의 총합이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조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5천조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의 가격도 계속 변하니까 작년 말 저번 달 말 기준으로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외환 보유액도 오늘 현재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오늘 현재 인구가 몇 명이다. 그 다음에 항상 재고량 하면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언제 뭘 얘기한다고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수요는 잘 정리하시고 수요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잠재 수요라는 게 있는데 자,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 혹은 실질적 수요 해주는 거고 자 잠재 수요는요 돈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BMW 사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잠재. 이게 왜 잠재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BMW 사고는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사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 뭐라고요? 잠재 수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소득이 증가하거나 대출 같은 거 잔뜩 끼고서 살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는 이제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파생적 수요 이런 게 있는데 자 본원적 수요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있죠. 요거에 대한 수요를요 본원적 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 이 파생적 수요는요, 주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걸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기업이 생산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누가 신났어요? 건설업자가 신났죠? 건설업자가 토지라든가 아니면요, 건축 자재라든가 아니면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겠죠? 이걸요, 얘 때문에 얘가 파생됐다 해서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적 수요는 나중에 이제 지대론 할 때 간단히 그 부분 약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는 반드시 뭐라고요? 구매력을 갖췄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량이 결정되는 거지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사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 문제집 가져오셨나요? 문제집. 자, 문제집에 어디를 볼 거냐면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꼭 들고 다니세요. 여기 웬만한 거 다 풀 겁니다. 30몇라고요? 6페이지. 36페이지 찾으셨죠? (30하고도) 몇 페이지라고요? 6페이지. 1번에 응용 예상 문제 1번.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인 유량 개념과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절ям 개념 중에 절량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일단은 기억번에 순영업소득은 한 달간인지 1년간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런 거는 유량 변수고, 니은번에 주택 거래량도 1년 동안의 거래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요 유량 변수고, 자, 디귿번에 항상 재고량 하면 항상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국내 총생산은 보통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유량 변수. 그 다음에 인구수도 아까 오늘 현재 인구 다 해줘야 되죠. 이건요 저량 변수입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그 다음에 임대료는 한 달간의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건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자,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20% 증가했답니다. 인구가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20% 증가한 게 10년 동안의 증가분인지 1년 동안의 증가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줘야 돼요. 자, 작년에 비해서 올 1년 동안에 20% 증가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변동분, 요거는 뭐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할 수 있나요? 유량 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도 뭐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량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번, 미음번 이렇게 해서 두 놈을 답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정의를 알아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수요 함수 나갈 겁니다. 이렇게.